안녕하세요. 광선의 북덕방 이광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고 현재 상황은 어떻고 그리고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자산 시장을 판단하고 전망하는데 오류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의지를 갖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갖고 어떤 지표나 상황을 보기 때문에 뭐랄까 잘못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시장 전망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최근에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그래프가 서울의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지수인데요.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전에 보면 굉장히 크게 하락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락이 2022년 말부터 크게 하락했다가 조금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고 최근에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어떤 추세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프를 보시면서 서울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반면에 전국의 지표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크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국이라는 건 서울을 포함한 지수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표를 통해서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쭉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산이나 아니면 재화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건 수요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과 그리고 가격 변동률을 같이 그려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변동원인은 수요 증가예요. 쉽게 말해서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거래도 잘 되고 가격도 오르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다? 수요 증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저희가 좀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동산은 다른 자산하고 다르게 유일하게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은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죠? 주식을 내가 사용하려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삼성전자 주식을 집에서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요, 내가 직접 사용하려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투자하려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둘 중에서 어떤 수요라는 거죠? 최근의 수요는 실수요입니다. 내가 집을 거주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월간으로 해서 5조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이 동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빚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데요. 투자 수요는 빚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전세를 끼고 일종의 갭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실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변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실수요가 왜 갑자기 올해 들어서 증가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불안입니까? 집값이 또 상승할까 봐 그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거죠.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 이런 실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불안해졌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집 사러 가야겠다 하더라도 갑자기 내일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불안 심리도 갑자기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불안 심리가 올해 들어서 그리고 발현됐냐면 전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격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계속 규제 완화를 해준 거예요. 대표적으로 규제 완화는 세 가지 완화인데요.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개발 규제 완화해주고 세금 완화해줍니다. 특히 대출 규제 완화는 누구한테 집중적으로 해줬냐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그래서 생애 최초라든지 아니면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출 규제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완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세금 완화가 됐죠. 종부세가 인하됐고 양도세가 감면됐고 이런 세금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발 규제가 완화됐어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규제 완화가 지속되면서 불안했던 사람들은 집이 없는 분들이요. 규제 완화 계속해주다 집값도 오르면 어떡하지? 다주택자라든지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규제 완화해주면 그냥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불을 튀긴 사실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금리 인하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 지난해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이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일종의 변화가 읽혀지는 거죠. 와, 진짜 금리 인하 되는구나. 그래서 규제 완화로 해서 뭔가 불안한 심정이 있었는데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니까 이러다가 집값 다시 크게 오르겠다. 라는 불안이 가중돼 있던 거죠. 그래서 그 불안이 농축되면서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그리고 집을 사기 시작했고 그런 수요가 많아지면서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지방은 빠질까요? 지방은 실수요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방의 가격이 좋으려면요 투자자들이 가서 사줘야 돼요. 근데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없다는 거죠.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실수요자가 가장 많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만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2021년까지 집값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집값이 크게 하락하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면서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흐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다라는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흐름을 말씀드렸냐면 대부분의 자산시장은 과거에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왜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고 싶어 했고 집으로 돈 벌고 싶어 했고 그리고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 했단 말이죠. 과거에는 난 내 집 마련 없어도 돼.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시장 변화가 2009년도에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09년도가 어떤 시기였냐면 지금하고 똑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세요. 2007년까지 집값이 크게 올랐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 집값이 크게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집값이 갑자기 2008년도에 크게 하락해요. 보시는 것처럼.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2009년도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2009년도에 집값이 갑자기 크게 상승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공황에 빠졌다고요. 그러면서 2009년도에요. 실직자가 증가하고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한국의 집값, 특히 서울 집값이 2009년도에 올라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한번 볼게요. 2009년도에 들어서자마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2,500건에 불과했다가 갑자기 9,000건 이상으로 막 증가해버려요. 근데 누가 샀을까요? 보세요. 집을 사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결국에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빚을 내서 2009년도에 집을 샀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증가했고 가격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럼 왜 2009년도에 무주택자가 또 빚을 내서 집을 샀을까요? 전 세계가 공황에 빠졌는데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집값이 막 빠지니까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엄청나게 해줘요. 지금하고 똑같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무주택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안해진 거죠. 야 이러다가 또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불안해졌는데 또 공교롭게도 2009년 전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하락합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방향성 때문에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불안감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또 집을 샀고 2009년도에 집값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제가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부동산 기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집값이 빠지다가 막 오르니까 이제 또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난리 났습니다. 강남 상고 아파트 2달째 거래량, 서울 아파트 가격 연일 최고치. 지금하고 기사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후의 부동산 가격을 알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송파구에 올림픽 패밀리 마트 아니고 타운입니다. 30평대 실거래가 현황이에요. 2008년도에 크게 하락했다가 오르죠. 2009년도에 실수요자들이 사면서. 그런데 이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2013년까지요. 계속 빠져요. 음마아파트입니다. 2009년도에 그렇게 또 올랐다가 가격이 크게 하락하죠. 빠지는 이 수 보십시오. 이때는 한 채, 두 채 빠졌거든요. 이때는요, 수십 채가 빠져요. 여러분 보세요. 점이 많이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대세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년, 11년, 12년, 13년 동안 무려 4, 5년 동안 집값이 빠졌다. 2009년 이후 부동산 기사를 한번 볼게요. 2012년 기사입니다. 1년 새 3억씩 뚝 강남에 구력. 강남 아파트가 막 1년에 3억씩 빠집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그렇게 불패라고 또 외쳤는데 고가 아파트 천덕꾸러기 강남 비싼 아파트 샀다가 땅 치는 사람들 2012년 기사인데요. 서울 아파트 값이 IMF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시장을 만약 2009년과 유사해 본다면 사실은 지금의 시장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좀 원인 파악을 좀 해봐야죠. 2009년도 이후, 즉 2010년부터 왜 집값은 다시 빠지기 시작했을까요? 금리 인하가 예상됐는데 금리가 확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빠져요. 보세요. 2009년부터 담보대출 계속 빠지잖아요. 금리가 빠졌는데 집값이 왜 빠졌을까요? 갑자기 규제가 엄청나게 나왔을까요? 규제가 다시 강화됐을까요? 천만의 말씀. 계속 규제 완화됩니다. 근데도 집값이 빠져요. 가장 근본적인 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의 구매 물량지수라는 건데요. 중간 소득의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을 표시해 드린 거예요. 10년 전에 이렇게는 100채 중에서 30채는요, 중간 소득자가 살 수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리고 2014 이렇게 넘어갈 때 이게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높은 집값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더 심각한 상황이죠. 아무리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도 그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장에 들어와서 빚을 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지속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의 감소로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감소해도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가격은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건 뭐냐면 서울 아파트의 갭 투자 건수인데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집을 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돈을 못 벌 것 같기 때문이에요. 집값이 빠졌을 때 다시 투자자들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빠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사지 않을 거예요. 투자자들이 막 들어와서 사요.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들은 집값이 오를수록 더 시장에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실수요자들은요,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출을 안 해주거든, 그렇게. 그래서 한번 볼게요. 2009년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지 못하고 줄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변화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아파트의 거래량인데 보시는 그래프가 월간 거래량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하기 있기로 실수요자들은 계속 시장에 있어요. 그죠? 집이 필요한 사람은 있으니까. 저는 실수요자들을 한 4,000명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000명에서 한 4,500명도 월간으로 보면 그 정도 집을 기본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집값이 크게 올랐을 때거든요. 4,000명은 실수요자였고 나머지 3,800명은 누구였을까요? 투자자였죠. 그러면서 집값이 크게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2022년도에는 1,200명밖에 집을 사지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실수요자가 4,000명 정도는 사야 되는데 3,000명은 왜 안 샀을까요?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산 거예요. 나중에 사야지. 이렇게. 2022년도엔 집값이 빠졌어요. 집값이 빠지면요, 실수요자들 집을 안 사요. 우리는요, 집값이 오를 때만 사요. 그것도 대출 엄청 받아서. 그냥 오를 때 사려면 뭘 공부를 해요? 책 보고. 그 아무 때나 사면 되지. 예를 들어서 과거 얘기를 또 한번 드리자면 이런 거죠. 이게 음마아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막 집값 오를 때 이 아파트를 10억, 11억, 10억 5천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집값이 엄청 빠져서 괴로웠겠죠. 그죠?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다시 1년, 2년, 3년에 집값이 올랐어요. 그 정도. 그러면 이 사람은 집값 올랐다고 2015년도에 거의 한 몇 년인가요? 한 10년 막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지난 다음에 안도를 했겠죠. 그래서 결국 집값은 오른 거구나. 오릅니다. 이렇게 안도하면 그게 된 건가요? 아니요. 왜냐면 이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샀습니다. 그동안 계속 대출이자 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때 샀으면 이때 살 기회를 놓쳤다고요. 한 채를 또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뭐 언젠가 집값은 올라. 그래서 나는 이때 사도 괜찮아. 봐봐. 15년 지나도 올랐잖아.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세상을 그냥 돈 쓰려고 보는 거예요. 소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 집 마련하고 그래도 경제적 자립을 만들고 돈을 벌려면 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길게 시장을 보시고 과거의 일도 한번 반추해 보시고 그리고 나한테 진짜 뭐가 중요한 건지 우리한테 진짜 새 집이 중요한 건지 빚내서 그냥 새 아파트 사서 아침에 조식 먹으면 행복할 건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서 그리고 나의 형편에 맞게 그리고 나의 적정 수준에 맞게 대출을 일으켜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집을 사는 게 내 집 마련하는 게 맞는 거지. 여러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고 여러분들의 확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있다면 기회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꼭 특히 셀코TV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특별히 혼자 나와서 제가 막 소리 높여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막 무리하게 집을 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자산 시장하고 경제 상황과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요, 가계대출 연체율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빚을 냈는데 못 갚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가계에요, 저축이 엄청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도 줄고 내수 경기도 안 좋고 요즘은 길거리에 제가 막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비어있는 가게들. 여러분들 그게 다 경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요즘 저축을 못 해요. 이자 나가고 물가는 오르고 그죠? 수입은 안 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 안 늘고 오히려 뭐냐면 이거 신용카드 연체 금액이거든요. 신용카드 연체 금액이 지금 역대 최고 규모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2009년 이후에도요, 이 신용카드 연체율이 이렇게 증가해요. 연체 금액이. 신기하죠? 제가 이때 2009년 이후로 집값 빠졌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경기도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카드비 못 가는 사람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갑자기 막 확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게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게가 아파트 100채를 살 수 없다고요. 여러분은요, 그냥 한 명의 소비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움직이지 못해요.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의 경기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좀 진지한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의 또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결국엔 이거예요. 아까 저희가 2009년도를 똑같이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그때처럼 대표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주장을 하려고 일부 아파트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모든 아파트들이 이런 패턴을 보였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오르죠. 그죠? 그러다가 저는 한 2, 3년 동안 하락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하락을 전망하면서 가장 강력한 신호가 하나 나올 겁니다. 올해 연말부터. 뭐냐면
거래량 감소해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수요가 줄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사줘야 되는데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는 게 먼저 시장에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시는 과정이 뭐냐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면 이광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래량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했죠? 그 다음엔 다시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을 팔려고 시장에 매물을 증가시켰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매물이 쌓이게 되겠죠. 그때가 이제 다시 가격 하락의 초입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의 매물량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2024년 올해 6월까지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집값이 오르면서 매물량이 떨어지죠. 근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요. 매물의 양이 서울의 아파트가 2만 5천 건이었는데 지금 8만 건이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줄은 겁니까? 5천 건 정도, 4천 건 정도가 준 거죠.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봐봐, 그러면 집값 오르니까 매물도 준 거지.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하는 거야. 집값 오를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최근에요, 서울 아파트가 거래가요, 거의 요 기간 동안 15,000건이 됐다고요. 그러면 매물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어야 돼요? 85,000에서 15,000을 뺀 7만이 됐어야죠. 그죠? 매물을 내가 내놨는데 누가 사갔으니까. 그럼 매물이 7만 건으로 줄었어야죠. 근데 왜 8만 건으로 밖에 줄지 않았을까요? 그건 뭐냐면, 사간 사람은 15,000건 사갔지만, 그죠? 그런데 그만큼 또 매물을 추가로 내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즉,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야, 집값이 오래간만에 또 오르니까 빨리 팔아야겠다. 불확성이 크니까.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다시 수요가 감소하면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상황이 2010년부터 이루어진 서울의 아파트의 변화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과거의 하락하고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돼요. 뭐냐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극명하게 음마아파트를 보시면 더 나타나요. 자, 2008년도에 집값 빠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몇 채밖에 안 빠지죠. 그죠? 그죠? 한두 채 빠지는 거예요. 이거 빠지는 거 살 수 있었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후로 빠지는 것. 빠지는 매물에 많죠. 건수가 많죠. 즉,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제가 예측하게 된 가격 하락 기간에는요, 빠지는 아파트의 양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라고 하면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의 변화를 잘 보시면서 제 솔직한 생각은 이렇거든요. 뭐냐면 자, 이미 집값은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자 분이시다면 늦었어요. 그죠? 뭐든. 그러면 다시 이 기회를 예측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셀코 구독자분들 중에서 야, 무주택자만 있냐? 나 다주택자도 있고 1주택자도 있는데 왜 말을 안 해? 그분들 해드려야죠. 다주택자분들 집 파셔야죠. 빨리.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하시고 그럴 때다. 1주택자는 그럼 어떻게 하냐? 1주택자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집으로 갈아타기는 좀 늦었다고 보니까 이렇게 다시 빠졌을 때 좋은 집으로 살고 싶은 쪽으로 갈아타기 하시라. 지금 하시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투자하려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분들은 이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당연히 빠졌을 때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서 이런 시장의 변화, 제 예측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측은 힘듭니다. 전망이 어렵다고들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요, 예측하기를 두려워해요. 왜냐면 예측해서 틀리면 엄청 욕먹거든요. 요즘 저한테 욕 엄청 하잖아요. 너 또 틀렸다. 너 맨날 빠진다는데 왜 또 오르냐.
근데 여러분 나중에 또 빠지면 더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일은 예측하는 일이에요. 예측을 저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오른다, 빠진다. 그런데 저는 과거의 시장의 변화, 그리고 지금 시장의 변동 원인을 볼 때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게 가능성을 보는 거고, 그리고 그때 빠질 때는 다른 양상의 하락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집값이 이때는 갑자기 크게 빠지잖아요. 단기로.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더 순응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 즉 살 사람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락하는 구간이 조금 더 이렇게 긴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을 마찬가지로 좀 높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일들을 제가 말씀드렸고, 공교롭게도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변동 원인도 유사하고 그런 동기나 심리적 변화도 유사하다. 그런 변화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죠. 많이 받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요.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근데 실제로 많이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단기적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보다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의 영향이 크게 받는다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심리적으로 움직일 때 영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집값이 계속 빠질 때 규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완화가. 그런데도 빠지잖아요. 그건 뭐냐면 영향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집값이 오를 때도 막 규제가 나왔는데 집값을 하락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영향을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게 구조적인 변화를 못 일으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단기적으로 심리에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를 기대했는데 인하 안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심리가 갑자기 확 바뀔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정책 때문에 그런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 제가 또 데이터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간만에 재테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나눌 건데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시죠,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월세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냥 집을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집을 산다, 매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러던데, 이게 통계 수치로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죠. 일단 거래량으로 보면 아시겠죠. 일단 평균 서울 아파트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국은 한 1년에 5만 건인데 그게 다 2, 3만 대로 내려왔다가 이번에는 좀 거의 7, 80%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수도권도 한 7, 80% 올라왔어요. 근데 서울은 평균선을 저번 달에 돌파했습니다. 그 8천 건으로. 한 6천 건, 6,200건이 평균선인데, 이 8월에 좀 꺾이는 게 좀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8월 말까지 가봐야, 올해 9월 말까지 가봐야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조금 줄 것 같아요. 꺾이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불타오르던 장이 그 매수 심리라고 있잖아요. 그 매수 심리가 저번 주에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또 보도에 많이 안 나오죠. 원래 우리 언론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거기다가 또 저걸 부었잖아요. 전세 대출 이렇게. 정부가 한 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정부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고 은행들이 일단 알아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럼 발표했다 그러면 은행들이 걷어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10월, 12월, 11월, 12월에 분명히 이제 이 가격이 많이 상승했으니까 분양하는 입장 건설사들은 도움이 되잖아요. 분양가에 미분양을 좀 줄일 수 있고, 그쪽을 사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거를 던지기 부담이 된 것 같아요. 던지는 순간 5개월하고 관둘 수는 없잖아요. 1년을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분양에 부담이 되죠. 그러면 투자하시는 가수요들이 빠질 거고, 그럼 분양률이 더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못하고 은행들이 알아서 하는 형태로 했는데 그게 심리적으로 좀 크게 오고 있죠. 그리고 정부도 발표할 때가 된 게 9월 1일부터 DSR 시행한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나와서 말이 없어요, 멘트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은행들이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88 대책 이후에 특별한 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8월 22일, 27일, 28일 연속해서 한은 총재가 엄청나게 센 말들 많이 하셨어요.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획을 딱 거버리고 환율하고 부동산 때문에 쉽게 단언하지 못한다는 토를 다셨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융당국이나 정부 정책당국이나 이 상황은 다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연착륙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여기서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건 약간 오버슈팅이 좀 심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쪽에다가 시나리오를 두고 자산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매기가 있다. 이래서 있죠, 네. 매수 그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집을 상급지로 옮겨가는 분들이 많았다. 이런 엄청 얘기를 많았어요. 들었거든요.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내가 좀 도시 외곽에 있었다면 도시 네. 안으로 접근한 분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인데 네, 맞아요. 그것도 확실한 거죠. 팀장, 본부장님들 알거든요. 은행별로. 똑같이 50에서 55%가 대출 손님 중에 다 갈아타기 손님 상급지로 말씀하신데, 간다. 네. 그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뭐 수도권에서 만약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그때 막 3억, 4억, 5억, 6억 이때 받았거든요. 그게 한 10억대가 됐단 말이에요. 좋은 데들은. 그러니까 4, 5억 차익이 나니까 이분들은 10억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대출 5억을 얹으면 15억짜리 가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로 넘어오냐면 강남 4구에 해당 안 되는 데잖아요. 성동구. 바로 그 옆에. 네, 동작구라든지 네. 가격대가 12억에서 15억, 16억. 네. 근데 이쪽에 사러 들어가니까 이쪽 분들은 또 그분들은 또 한 7, 8억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12억, 15억 사이에 가격이 형성이 되니까 6, 7억, 8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베이스로 하고 네. 15억에서 넘어가면 20억짜리 들어가잖아요. 네. 강남으로. 네.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거기다 결정적으로 네. 정부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생애 최초에 대해서는 금리를 2%에서 3%로 완전히 낮췄잖아요. 정책 금리를. 정말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는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잘 지켜봐야 돼요. 이게 계속 이어지면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고 주택담보대출도 저금리로 가면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차라리 주택가격이 낮아서 대출량을 줄여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처분 소득이 남아있으니까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내수경제로 넘어가잖아요. 이거를 조화를 잘 맞춰야 되는데 6월에서 또 갑자기 7월에서 9월로 늦췄잖아요. 이게 신호가 묘한 거예요. 늦추니까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9월부터는 금리가 올라가는구나. 살까 말까 하던 분들도 이 길에 그냥 사자. 뭐 이런 게 이제 겹쳐진 거죠. 그런 금리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상황을 생각해서 집을 사고 팔고 이러는 네.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많은 분들은 그 심리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죠. 하면서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았는데 오르네. 네네.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오른다더라.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내 집도 좀 올랐을 때 조금 대출 조금 보태서 상급지로 가자 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이해가 네?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냐 아니면 오르다가 말 것이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네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중단기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한테 이 얘기 드리면 뭐 얘기 정리될 거예요. 둔촌주공 할 때 상황이 어땠나요? 다 미분양 날 거라 그랬어요. 네. 박살 날 거라고. 그때 박살 났으면 집값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럼 여기서 이게 정리됩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오르죠. 정부 정책이.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게 이게 정부가 지금 붙들거나 받치고 있다는 거는 인정되실 거예요.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도에 3, 40조 퍼붓고 50년으로 갑자기 주담대 늘리니까 이자율이 적어지니까 또 투자 마인드가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일시적 1주택 양도세 비과세라는 그 법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요. 뭐냐면 직장 이전 이런 것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 일시적으로 못 팔고 저쪽에 가서 사야 되잖아요. 1년이나 3년 안에 팔 동안은 1주택자로 취급을 해줘서 세금을 안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3년으로 늘려진 바람에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빨리 팔아야죠. 1년 안에. 근데 안 팔아요. 왜? 3년으로 그 기간을 준 거예요. 더 오를 수 있으면 안 팔죠. 네, 그러니까 들고 가잖아요. 이게 벌써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데 이 세대가 이번에 또 한 5만 세대가 늘었어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분들이
집값이 안 올 거라고 판단되면 빨리빨리 처분하겠죠. 네. 처분한다는 얘기는 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요번 주에 78,000인데 지금 82,000으로 됐거든요. 짧은 1, 2주 사이에. 그건 뭐냐? 지금 요번 분위기가 꺾이는 것 같고 사람 손님이 줄기 시작하고 찾아오는 손님이 그리고 정부와 전세 대출에 대한 개념을 툭 들어가다니까 이거 분위기상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다시 매물이 또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정책의 모습을 갖다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하면 지금 집값 연착륙으로 차근차근 갈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대하는 것도 뭐냐? 조금 더 빠져가지고 마치 난리 날 것처럼 또 이렇게 프레임이 잡혀지고 다시 정부 돈이 또 들어오는 상태. 그럼 그때가 또 팔기가 되겠죠. 집값이 오를 때. 지금 그걸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그럼 이게 뭐냐? 투자,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이거를 3년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자본주의 국가니까 당연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네, 하는 법이 거니까. 적법한 선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치한 게 누구예요? 정부죠. 그 판을 깔아준 게. 여야 할 거 없이 잘못된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국민들이 또 그거를 또 언론도 마찬가지죠. 프레임을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가니까 2030 세대들이 뭐 학교 나오고 일하다 보면 뭘 알겠어요.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트라우마, 이제 프레임이 잡히는 거죠. 근데 이제 팩트를 알고 나면 5060이 요새 안 샀잖아요. 왜? 그림이 보이니까. 이거는 40대가 요번에 제일 많이 샀잖아요. 이제 그 정책 그림 때문에. 됐다. 머리 아프잖아요. 이사 다니고. 40대면 또 애들이 딱 클 때예요. 그분들이 요번에 정책금리 2%, 3%짜리 나온 거 계산해 보시면 5억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 내면 되거든요. 110만 원. 그러니까 요번에 이 분위기 속에서 이거 머리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여기서 신생아론이나 이런 정책금리를 안 썼다라면 주택가격이 내려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아쉬운 건 그거죠. 그랬다라면 내수는 살 수 있었어요. 중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 버틸 수는 있어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가진 분들은 버틸 수가 있는데 조금 이자가 많은 거나 부담되는 분들은 겁나서 팔겠죠. 이거 혹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유 있는 분들은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의 시장인데 정부가 조금만 어떤 예측 가능한 정책의 방향만 딱 정해준다라면 시장은 제가 볼 때 좀 하향 안정화로 연착륙이 이쁘게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던져줘서 연착륙이 제일 낫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겠지만 2032년 이제 얼마 7, 8년 많이 남았죠. 7, 8년인데 그때 결혼 쌍수가 지금 예측이 10만 쌍입니다. 10만, 11만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20만 대예요. 그러면 신규 수요가 10만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연결해서 보시면 단기는 일단 버티거나 유지하거나 상승 소폭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개념이 이제 8년, 7년, 8년인데 그 뒤를 보면 서울의 그 핵심 지역에 수요가 많은 지역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거기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이제 오래될 거다. 그리고 이 얘기도 드리면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뭐 머리가 나쁘거나 경제 지식이 없나요? 훨씬 높죠. 근데 거기 미국, 일본 다 터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뭐 시세물 통뼈인가요?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수위에 와 있다는 걸 전 느끼기 때문에 지금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게 제일 낫다. 무리해서 절대 쫓아가지 말고. 다만 이건 있죠. 내가 1억을 벌어요. 집값이 비싸다, 뭐 싸다 막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근데 내가 소득의 한 30% 누가 봐도 세계적으로 평균이 그거거든요. 30%를 대출 이자하고 원금을 갚을 수 정도면 생활하는데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때나 집을 사셔도 저는 사기를 권해드려요. 그거는. 근데 어려운 분들, 집값이 어려워서 갭이 생겨가지고 생활에 지장이 오는 분들은 진짜 심사숙고하셔서 집에 접근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을 이 시점에서 투자를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고 실거주면 가능한데 네. 맞아요. 투자라고 생각해서 정말 조심해야 장기적으로 돼요. 오를 거니까 내가 산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조심할 때인 것 같아요. 글로벌 침체가 오는데 우리만 무슨 통뼈로 버틸 수 있겠느냐.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시장도 경기 침체하고 같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요 몇 달처럼 그렇게 오르는 시장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정부가 가만히 있었으면 오를 수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부 정책 예. 발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건 여론들이 전세 대출이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이제 인지하고 있다는 걸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4, 5년 전에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개 사례를 딱 얘기하면 전세 대출 없어지면 전세를 어떻게 얻어요가 대중적인 생각이었고 지금은
얘기하면 5분이면 알아듣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지불식간에 전세 대출이 문제가 있나 이런 게 사람들한테 퍼져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나라 2,300만 가구인데 지금 말씀 주신 집값이 올라서 좋은 분들이 얼마 거야 이 중에 딱 350만 정도 돼요. 나머지 그러면은 350만 빼면 2천만에 가까운 1주택자, 무주택자들은 집값 오르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집값 오르면 세금만 더 내고 그리고 이 1주택자 중에 자식이 둘인 분들은 올라갈수록 손해예요. 자식들이 피해를 더 덤태기 쓰는 거예요. 그죠? 집값이 5억 올라갔는데 아들들은 그럼 5억씩 더 줘야 되는데 10억이 나가는데 이걸 냉정하게 생각하고 무주택자들은 당연히 올라가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정상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수요가 늘어나고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350만을 위한 정책을 계속씩 유지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 이제는 바뀔 때가 된 거예요. 출산율 공짜는 거 다 아는데 대책이 뭐가 있어요? 뭐 인력 출범위원회 누구나 알고 있는 집값만 안정돼도 제가 볼 때는 저출산에 40% 50%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셀코 시청자분들도 투자하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투자하신 분들은 자산 관리 좀 이쁘게 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많이 전달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 부동산 망국병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부동산이 안정되면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희망을 갖고 젊은이들이 이런 때가 오는 걸 다 알거든요. 이제는 소리를 낼 때가 됐다. 그러면 정부가 함부로 이렇게 정책을 왔다 갔다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덜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삶의 행복 지수 늘어나고 그런 시대가 오기를 여러분들 우리 셀코 구독자 여러분들도 주위에 좀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